자, 여러분. 인생사 세옹지 마라 했습니다. 겉으로 번드르르하다고 다 좋은 집안이 아니고,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다 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옛날 경기도 어느 고을에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 최대감 댁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름은 순이라 했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 시집 온 날부터 행동이 참으로 기괴했습니다. 비단옷은커녕 무명옷 한 벌로 사계절을 버티며 새벽마다 남들이 코를 쥐고 피하는 뒷간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의 집 며느리들은 안방에서 자수나 놓고 차를 마시는데 순이는 커다란 똥장군을 등에 지고 매일같이 오물을 퍼날랐습니다. 시어머니인 한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가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구,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똥벌레 같은 게 내 며느리로 들어왔을꼬. 얘야, 제발 그 냄새나는 장군 좀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동서들도 코를 막으며 순이를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형님, 그러다 몸에 똥독이라도 오르면 어쩌려고 그래요? 가문 망신이니 제발 방 안에만 계셔요. 하지만 순이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오물도 귀하게 쓰면 금이 되는 법입니다. 지금은 제가 더럽게 보이시겠지만 언젠가 이 냄새가 이 집안을 살리는 향기가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이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매일같이 퍼나른 그 오물들이 마을 뒷산 넘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돌밭에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지요. 순이는 남들이 잠든 밤마다 그 돌밭을 피와 땀으로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갈라지고 터졌지만 눈빛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나라에 전례 없는 대흉년이 닥쳤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최대감 대꽃간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굶어 죽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바로 그때 순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없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언덕을 넘어선 순간 한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무지였던 그 땅을 가득 채운 푸른 곡식들의 물결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같이 퍼날랐던 오물이 거름이 되어 흉년 속에서도 기적 같은 풍년을 일궈낸 것이었지요.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곡식으로 굶주린 이웃을 살리고 우리 집안의 덕을 쌓을 시간입니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의 갈라진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이가 준비한 위대한 인생사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산비탈 가득 펼쳐진 순이의 황금 벌판은 곧 고을 전체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굶주림에 허덕일 때 홀로 풍년을 맞았으니 백성들에게는 희망이었으나 탐욕스러운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먹잇감이었지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것은 고을의 사또와 결탁한 악덕 상인 조칠성이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포졸들을 이끌고 최대감 댁 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보시오, 대감, 나라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혼자서 이 많은 곡식을 숨겨두다니요. 이것은 명백한 매곡죄이니 당장 모든 곡식을 몰수하겠소. 한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요? 이건 우리 며느리가 피땀 흘려 일군 것이지.
나라의 것을 훔친 게 아니란 말이오. 하지만 조칠성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곡식 가마니에 칼을 꽂았습니다. 쏟아지는 쌀알을 보며 최대감 식구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뒷간에서 똥장군을 지고 나오던 순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리들, 이 곡식을 가져가시는 건 자유이나 그 전에 이 땅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으셨는지요? 조칠성이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주인이라니, 이 땅은 원래 버려진 국유지 아니냐? 그러니 여기서 난 것은 모두 나라의 것이다. 순이는 태연하게 품속에서 누렇게 빛이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이 땅이 척박하여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나라에서 개간하는 자에게 영구히 하사한다고 명시한 관인 찍힌 문서였습니다. 사실 순이는 시집 오기 전부터 이 마을의 역사를 공부하며 버려진 땅의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확보해 두었던 것이지요. 이 땅은 정당한 제 소유이며 여기서 난 곡식은 우리 집안의 것입니다. 만약 강제로 가져가신다면 저는 이 길로 한양 일금부까지 올라가 사또 나리의 직권남용을 고발할 것입니다. 순이의 서슬 퍼런 기계에 조칠성과 포졸들은 흠칫 놀라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라의 형편이 어려우니 이 곡식의 절반을 사또 나리께 진상하겠습니다. 대신 그 대가로 고을의 모든 굶주린 백성에게 죽을 쑤어줄 가마솥 10개를 관아마당에 내걸겠다고 약조해 주십시오. 곡식을 뺏으러 왔던 자들은 순이의 치밀한 법지식과 대담한 협상력에 혀를 내두르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박만 받던 며느리가 집안의 재산을 지키고 고을 백성들의 목숨줄까지 쥐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멀어지는 포졸들을 보며 며느리의 똥 묻은 치맛자락을 차마 잡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순이의 이런 활약이 알려지자 질투의 눈이 먼 동서들이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포졸들을 당당히 물리친 순이의 명성이 고을에 자자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특히 평소 순이를 종처럼 부리던 윗동서 박 씨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요. 똥이나 푸던 년이 언제부터 저리 잘났다고 어머님 눈밖에 나게 해서 당장 쫓아내야지. 이러다 우리 목까지 다 뺏기겠어. 박 씨는 둘째 동서와 짜고 무시무시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이 가장 아끼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금비녀와 폐물들을 몰래 훔쳐 순이가 거처하는 뒷간 옆 헛간에 숨겨둔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내 보물, 내 비녀가 어디 갔느냐? 한씨 부인의 비명에 온 집안 식구가 모였고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 순이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그러고 보니 어제 순이가 비가 온다며 헛간을 유독 들락거리더이다. 설마 똥이나 푸던 손으로 그런 귀한 것에 손을 댔겠습니까마는. 시어머니와 식구들이 달려간 헛간, 지저분한 볏짚 더미 속에서 정말로 한씨 부인의 보물 상자가 흙투성이가 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얼굴은 배신감으로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순이, 너 정녕 네가 이랬단 말이냐? 내가 너를 믿고 곡간 13까지 생각했거늘. 순이는 변명 한마디 없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지요. 박 씨는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전현을 관가에 넘기고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물 상자를 열어본 한 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자 안에는 번쩍이는 금비녀 대신 까맣게 타버린 숫덩이와 악취 나는 오물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박 씨와 둘째 동서는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금비녀를 넣어뒀는데 이게 왜? 그때 순이가 고개를 들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상님들께서 말씀하시길 부정한 마음으로 만진 보물은 하루아침에 수치된다고 하셨습니다. 제 손은 똥을 푸느라 더럽지만 마음은 깨끗하여 그 보물을 건드리지 않았으나 누군가 탐욕의 손으로 이 상자를 옮긴 모양입니다. 사실 순이는 동서들의 움직임을 미리 눈치채고 밤사이에 보물을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상자 속을 수치로 채워두었던 것입니다. 제 발 저린 동서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고 한씨 부인은 비로소 누가 진짜 이 집안을 망치는 쥐새끼들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보물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만 이 숫덩이가 다시 금이 되게 하려면 이 일을 꾸민 사람이 직접 제가 하던 뒷간 일을 사흘간 대신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결국 고운 비단옷을 입던 동서들이 코를 막고 똥장군을 지게 된 순간 순이는 다시 묵묵히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매질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온몸으로 씻어내게 하는 것임을 순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똥통을 짊어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마당을 가로지르는 동서들의 모습에 집안은 한동안 기묘한 침묵과 웃음소리가 교차했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요. 그날 밤 한씨 부인은 조용히 순이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일렁이고 있었고 부인의 앞에는 이 집안의 모든 권위를 상징하는 묵직한 무쇠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야, 가까이 오너라. 내가 그동안 눈이 멀어 보석인 너를 돌멩이 취급했구나. 이 열쇠는 우리 집안 대대로 안주인이 쥐던 곳간 열쇠다. 이제 이것을 네가 맡아다오. 한씨 부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열쇠를 받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포근히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똥을 푸며 배운 이치는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이미 어머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더 큰 열쇠가 들려 있는데 어찌 이 무거운 쇠붙이까지 탐을 내겠습니까? 순이는 열쇠를 다시 시어머니 쪽으로 밀어놓으며 나직하고도 힘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곳간을 여는 열쇠는 어머님이 계속 쥐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그 곳간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줄지는 저와 함께 상의해 주십시오. 배부른 자의 욕심을 채우는 곳간이 아니라 배고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간이 된다면 이 열쇠는 만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을 것입니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의 깊은 속내에 감복하여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며느리를 들인 게 아니라 부처님을 모셨구나. 네 말이 옳다. 내 평생 돈만 지킬 줄 알았지 사람 지킬 줄은 몰랐어.
이 소식은 담장을 넘어 고을 백성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최대감댁 며느리가 베푸는 곡식 덕분에 굶어 죽을 뻔한 수십 가구가 목숨을 건졌고 백성들은 순이를 향해 오물 속의 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했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찌 그리 순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순이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이웃 고을의 악독한 거상 황대감이 최대감 댁의 재산과 곡식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무시무시한 함정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제 집안의 갈등을 넘어 가문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외부의 적과 피할 수 없는 지략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비로소 한마음이 되었을 때 가문의 대문 밖에서는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웃 고을의 거상 황대감이 수십 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최대감 댁 마당을 점령하듯 들어선 것이지요. 황대감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품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문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대감, 당신 선친께서 생전에 내게 빌려간 황금 500냥의 차용증이 여기 있소. 이자를 합치면 지금 이 집과 논밭을 다 팔아도 모자라니 당장 집을 비우고 나가시오. 최대감 식구들은 날벼락 같은 소리에 넋을 잃었습니다. 선친께서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이제야 이런 문서를 들고 나타나다니요. 하지만 문서에는 분명히 가문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우리 아버님은 남에게 빚을 질 분이 아니시다. 최대감이 절규했지만 황대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관가에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때 순이가 천천히 걸어 나와 황대감 앞에 빈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황대감은 코를 막으며 조롱했습니다. 똥 푸던 년이 그를 알기나 하느냐? 어서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순이는 대답 대신 문서를 햇빛에 비춰보고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조심스레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당에 놓인 물동이에 물을 손가락에 묻혀 문서의 한 귀퉁이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증거물을 훼손하다니. 황대감이 펄쩍 뛰며 문서를 뺏으려 했지만 순이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리, 이 문서는 가짜입니다. 종이는 10년 전의 것처럼 보이려 찬물로 물들였으나 여기에 쓰인 먹은 작년에야 비로소 도성에 들어온 청산 먹이 아닙니까? 진짜 옛날 먹이라면 물에 닿아도 번짐이 은은해야 하거늘. 이 먹은 파란 빛을 띠며 사방으로 흩어지는군요. 순이는 어린 시절 약초와 먹을 다루던 지식을 떠올려 단번에 가짜 먹의 정체를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황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여기 찍힌 인장을 보십시오. 선친의 진짜 인장은 오른쪽 획이 미세하게 갈라져 있으나 이것은 너무나 매끈하게 조각되었습니다. 날이 가문을 삼키려다 역으로 위조죄에 걸려 귀양을 가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순이의 조목조목 따지는 논리에 기세등등하던 황대감의 장정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행각이 들통난 황대감은 문서를 낚아채듯 빼앗아 주랭랑을 쳤고 최대감 가문은 또 한 번 순이의 지혜로 멸문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식구들은 압니다. 순이의 손에 묻은 것은 오물이 아니라 가문을 지키는 가장 깨끗하고 단단한 방패였다는 것을요.
황 대감의 사기 문서를 막아낸 순이의 지혜는 이제 담을 넘어 온 고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최 대감 댁 대문 앞은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들이 줄을 서는 이른바 민심의 관아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허리가 굽은 칠순에 김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며느님, 제발 저 좀 살려주구려. 10년 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게 내 아들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어. 김 할멈의 사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릴 적 가출했던 아들이 번듯한 차림으로 돌아와 효도를 하겠다는데 할멈이 평생 모은 작은 밭대기를 팔아 큰 장사를 하자며 도장만 요구한다는 것이었지요. 순이는 직감적으로 그 사내가 할멈의 재산을 노린 가짜임을 눈치챘습니다. 순이는 할멈에게 귀옛말로 무언가를 속삭인 뒤 다음 날 그 아들이라는 사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순이는 사내 앞에 김 할멈이 평소 아끼던 낡은 밥그릇과 숟가락을 내놓았습니다. 아드님, 어머니께서 10년간 아드님을 기다리며 이 밥그릇에 매일 정화수를 떠놓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늘 아침 갑자기 눈이 멀어 아드님의 얼굴을 못 보시니 이 밥그릇을 핥아 효심을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사내는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내가 이 귀한 옷을 입고 어찌 개처럼 그릇을 핥으란 말이냐? 그때 방 뒤에서 김 할멈이 눈물을 흘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이놈아, 내 진짜 아들은 어릴 적 입천장에 큰 점이 있어 밥을 먹을 때마다 그릇을 핥은 버릇이 있었다. 너는 내 아들의 버릇도 내 가난한 마음도 전혀 모르는구나. 순이가 사내의 멱살을 잡으려는 장정들을 제지하며 사내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눈을 가리지만 어미의 기억은 100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당장 이 고을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이 훔치려 했던 그 밭에 평생 똥장군을 지게 만들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가짜 아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김 할멈은 순이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순이는 할멈을 위로하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사람의 도리는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보석과도 같구나. 순이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이젠 집안의 어르신들도 순이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가문의 기둥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새벽이면 똥장군을 메고 뒷간으로 향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순이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김 할멈의 가짜 자식 사건을 해결한 순이는 이제 고을 사람들에게 지혜의 샘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자신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 대부분이 그를 몰라 사기를 당하고 제 이름 석자도 못 써서 억울한 판결문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시어머니 한씨 부인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머님, 저 이제 새벽동 푸는 일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에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려 합니다. 한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며느리야, 네가 지혜로운 건 알겠다만 글방은 훈장님들이나 하는 일 아니냐? 여자가 그것도 똥이나 푸던 네가 글을 가르치면 동네 양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부인의 걱정대로 소문이 나자마자 마을에서 콧대 높기로 유명한 안진사가 사나운 종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어찌 천한 계집이 성현의 말씀을 입에 담느냐? 네가 가르치는 건 글이 아니라 괴상한 술수일 뿐이다. 안진사는 아이들이 공부하던 흙바닥을 발로 차며 순이가 쥐고 있던 나뭇가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먹였지만 순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안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말씀하시는 성현의 가르침 중에 백성을 굶겨 죽이고 무식하게 방치하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서삼경의 어려운 문구가 아닙니다. 순이는 꺾인 나뭇가지를 다시 집어들어 안진사의 비단신 발치에 글자 하나를 썼습니다. 그것은 사람 인자가 아니라 밥식자와 믿을 신자였습니다. 배가 고픈 이에게는 밥 먹는 법을 알려주고 사람 간에 속이지 않는 법을 가르칠 뿐입니다. 진사 어른의 그 귀한 글방에 이 가난한 아이들이 들어갈 자리가 한 칸이라도 있었습니까? 안진사는 할 말을 잃고 씩씩거렸습니다. 그때 순이를 따르던 마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낫과 괭이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 며느님을 괴롭히느냐? 우리에겐 사서삼경보다 며느님 말씀이 법이다. 민심의 거센 파도에 안진사는 결국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요. 순이는 울먹이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글은 남을 누르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제 손으로 제 권리를 지키고 서로의 아픔을 읽기 위해 배우는 것이란다. 그날 이후 최대감댁 앞마당은 낮에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밤에는 억울한 이들의 사연을 적어주는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이런 행보가 도성까지 알려지며 과거 순이의 친정을 멸문시켰던 조정의 검은 그림자가 다시금 순이를 향해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지혜가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소문이 나자 그녀가 살아있음을 눈치챈 조정의 권력자 김대감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김대감은 과거 순이의 친정을 영모로 몰아 멸문시켰던 장본인이었지요. 깊은 밤 최대감 댁의 담장을 소리 없이 넘은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김대감이 보낸 인류 자객이었지요. 그가 순이의 방 앞에 이르러 칼을 뽑으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밤바람이 찬데 숭늉이라도 한 사발 들고 하시지요. 순이는 이미 마당 한가운데 앉아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을 두 사발 차려놓고 자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객은 당황하여 칼을 겨누었지만 순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를 죽이러 온 분께 대접할 것은 아니나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죽이려는 이 계집이 정말로 나라를 해칠 역적의 핏줄인지 아니면 그저 똥이나 푸며 백성을 살리는 평범한 안악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자객은 멈칫했습니다. 김대감에게 듣기로는 간교한 역적의 딸이라 했는데 눈앞의 여인은 그저 거친 손을 가진 이웃집 며느리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때 자객의 뒤로 수십 개의 횃불이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낫과 괭이를 들고 순이를 지키기 위해 집을 포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님 몸에 손만 대봐라. 이곳은 산채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순이는 사람들을 제지하며 자객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저의 군대이고
저희 방패입니다. 당신이 나를 베면 이 백성들의 마음도 베는 것이니 한양에 계신 주인께 가서 전하십시오. 순이는 이미 죽었고 이곳엔 오직 백성들의 어머니만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객은 칼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이지요. 목숨을 비쳤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죽이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자객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을 지켜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객 대신 법과 관권을 이용해 고을 전체를 핍박하며 순이를 스스로 기어나오게 만들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객의 칼날마저 꺾어버린 순이의 지혜였지만 권력의 집착은 그보다 더 끈질겼습니다. 한양의 김대감은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순이를 없애기 위해 이번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신복 변사또를 이 고을의 수령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새로 부임한 변사또는 부임 첫날부터 고을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곳간이 비었으니 집집마다 쌀 한 가마니와 집안의 놋그릇을 모두 바쳐라. 내놓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순이를 겨냥한 압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림에 울부짖으며 다시 최대감댁 대문 앞으로 몰려들었지요.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이제 어쩌면 좋으냐. 사또의 명을 거역하면 반역으로 몰릴 텐데. 그렇다고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밥그릇을 뺏기게 둘 수도 없지 않느냐. 순이는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마당의 빈 항아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고을 백성들에게 기묘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또의 명대로 놋그릇을 다 가져오십시오. 다만 그릇 바닥에 각자의 이름 석자를 날카로운 돌로 깊게 새겨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약속한 날 관아 마당에는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가져온 놋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변사또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지혜롭다던 며느리도 결국 공권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구나. 그때 순이가 관아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또 날이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 바쳤으니 이제 이 그릇들을 한양 김대감님께 보내시겠지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그릇들에는 백성들의 원혼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변사또가 그릇 하나를 집어들자 그 바닥에는 배고파 죽어가는 임서방, 눈물 젖은 박화부 등 백성들의 이름과 원망 섞인 글귀들이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이가 서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그릇들이 김대감댁 식탁에 오르는 날, 임금님께서는 김대감이 백성을 수탈하여 호의호식한다는 것을 그릇 바닥의 글자를 통해 똑똑히 알게 되실 겁니다. 사또 나리의 충성심이 오히려 김대감의 목을 치는 칼이 될 텐데 정말 보내시겠습니까? 변사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이 되었습니다. 위조 문서는 불태우면 그만이지만 수천 개의 놋그릇에 새겨진 백성들의 이름은 지울 수도 숨길 수도 없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사또는
그릇들을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자기 이름이 새겨진 녹그릇을 안고 순이를 향해 만세를 불렀습니다. 권력의 횡포를 백성의 이름으로 막아낸 기막힌 승리였지요. 녹그릇 사건으로 고을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변사또는 이제 이성이 나갔습니다. 계집 하나 때문에 내 앞길을 망칠 순 없다. 그는 결국 가장 비열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바로 순이의 남편 최대감댁 외아들을 억울한 죄목을 씌워 옥에 가둔 것이지요. 네 남편이 한양으로 보낼 군량미를 횡령했다는 밀고가 들어왔다. 그 증거가 나올 때까지 네 남편은 이 옥사에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다. 순이의 남편은 원래 심성이 착하고 유약한 선비였습니다. 차가운 옥사 바닥에서 남편이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순이야, 네 지혜가 대단하다더니 결국 네 남편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었구나. 차라리 네가 사또 발밑에 기어가서 빌기라도 해라. 순이는 평생 처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밤새 피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순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소복 차림으로 변사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자개암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가 원하시는 것이 저희 죽음입니까? 아니면 저희 가문의 재산입니까? 변사또는 음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라면 어쩌겠느냐? 네가 이 함 안에 든 것을 내놓고 네 스스로 역적의 따림을 자백한다면 네 남편만은 살려주마. 순이는 천천히 자개함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얀 가루가 가득 담긴 작은 항아리 하나와 은수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친정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진실의 가루입니다. 사또 제가 나리 앞에서 이 가루를 먹고 한 시즌 동안 살아남는다면 하늘이 제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니 남편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변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약이라도 먹겠다는 말이냐? 좋다. 네가 그 가루를 먹고도 살아서 이 관할을 나간다면 네 남편은 물론 그동안의 모든 죄를 사해주마. 관아 마당에는 순이의 결백을 확인하려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은수저 가득 가루를 떠서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지요. 순이는 가루를 삼킨 채 눈을 감고 차디찬 바닥에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순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변사또는 승전보를 기다리는 장수처럼 순이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날 무렵 감았던 순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멀쩡하게 일어나 사또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또 보십시오. 하늘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약조대로 남편을 풀어주십시오. 백성들은 기적이라며 만세를 불렀고 겁에 질린 변사또는 약조를 어기지 못하고 남편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가루의 정체는 독약이 아니라 순이가 며칠 밤을 새워 뒷간의 소금기와 약초를 배합해 만든 지독하게 쓴 가루일 뿐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배짱과 치밀한 연기력이
권력의 공포를 이겨낸 것이지요. 남편을 품에 안은 순이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이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김대감의 숨통을 끊기 위해 직접 한양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사지에서 구해낸 순이의 이름은 이제 충청도 땅을 넘어 한양 도성까지 바람을 타고 번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지요. 고을 사또를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거대한 몸통 김대감을 치지 않으면 이 핍박은 영원히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순이는 시어머니 한씨 부인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잠시 집을 비워야겠습니다. 뿌리 깊은 악취를 제거하려면 그 근원지를 직접 찾아가 씻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씨 부인은 이제 군말 없이 며느리의 보찜을 챙겼습니다. 순이야, 네가 가는 길이 험난하겠지만 이제 이 시어미는 너를 믿는다. 부디 몸조심하거라. 순이가 한양으로 떠나던 날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을 백성 수백 명이 각자 똥장군을 하나씩 쥐고 순이의 뒤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며느님, 우리가 이 똥장군으로 도성의 썩은 공기를 확 바꿔버리겠습니다요. 순이는 웃으며 그들과 함께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도성의 양반들은 웬 남루한 안악과 백성들이 악취 나는 똥장군을 지고 거리를 누비자 코를 막으며 조롱했습니다. 에구, 저 천한 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물을 들고 나타난 게냐. 하지만 그것은 순이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순이는 김대감의 집 앞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종로 거리 한복판에 그 똥장군들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 안에 든 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지요. 장군 뚜껑이 열리자 악취 대신 향긋한 곡식 냄새와 함께 번쩍이는 종이 꾸러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대감과 변사또가 그동안 백성들에게 수탈했던 비리 증거물과 억울한 사연이 적힌 상소문들이었습니다. 한양의 백성들이여, 보십시오. 우리가 똥장군에 담아온 것은 오물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뺏어간 백성들의 피눈물입니다. 순이의 외침에 구경하던 한양 백성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이는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김대감의 악행을 하나하나 소리 높여 읽어 내려갔고 순식간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들어 김대감을 처단하라는 함성이 대궐 안까지 울려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전면전을 피하고 민심의 불꽃을 이용해 김대감을 외통수로 몰아넣은 것이지요. 그 시각 집안에서 호의호식하던 김대감은 담벼락 넘어 들려오는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이제 궐문 앞에 엎드려 목숨을 건 격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딸에서 백성의 대변인이 된 그녀의 마지막 승부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종로 거리를 가득 메운 백성들의 함성은 마침내 구중궁궐 깊은 곳에 앉아있던 임금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임금은 민심의 동요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미행을 나섰고 순이는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가마가 대궐문을 나서려는 찰나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거대한 신문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둥, 둥, 둥. 천지를 울리는 북소리에 궁궐 수비대들이 일제히 창을 겨누었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앞길을 막느냐? 당장 저 계집을 끌어내라. 수비대들이 순이를 거칠게 몰아붙였지만 순이는 피가 맺히도록 북채를 쥔 채 임금의 가마를 향해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전하, 이 북소리는 일개 안악의 외침이 아니라 굶주림과 핍박에 지친 전하의 백성들이 가슴을 치는 소리이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임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금은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눈빛으로 순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임금의 행차를 막는 것은 대역죄에 해당한다. 순이는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를 죽이셔도 좋사오나 제가 지고 온 이 똥장군 속의 진실만은 한 번만 살펴주옵소서. 가장 천한 오물 속에 나라를 좀먹는 가장 추악한 악마들이 숨어 있나이다. 순이는 품속에서 김대감이 그동안 지방 수령들과 결탁해 가로챈 굴량미 장부와 위조된 상소문들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김대감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던 피 묻은 증거들이었지요. 임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최측근 김대감이 사실은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바로 그때 김대감이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황급히 나타났습니다. 전하, 저 계집은 과거 영모로 죽은 자의 딸이옵니다. 간교한 말로 전하를 현혹하려는 것이니 당장 목을 베어야 하옵니다. 순이는 당당히 고개를 들어 김대감을 응시했습니다. 김대감님, 제 목은 벨 수 있어도 이곳에 모인 수천 백성들의 눈과 귀는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지고 온 똥장군에는 당신이 뺏어간 백성들의 눈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똥장군을 열어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오물이 아니라 김대감에게 수탈당한 백성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피 묻은 천 조각들이었습니다. 궁궐 앞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고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그 천 조각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김대감, 이것이 네가 말한 태평성대의 실체였더냐?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혜로운 며느리 순이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가 거대한 권력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궐 앞을 가득 메운 백성들의 피 묻은 천 조각들. 임금은 그 하나하나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김대감, 네가 진정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네 배를 채웠단 말이냐? 김대감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전하, 저 계집의 모함이옵니다. 역적의 딸이 전하와 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순이를 죽이러 왔다가 그녀의 숭늉한 사발에 마음을 돌렸던 자객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 엎드려 김대감이 직접 내린 살생부와 비밀 서신들을 바쳤습니다. 전하, 소인이 김대감의 명을 받아 이 여인을 죽이려 했으나 그녀의 지혜와 백성을 향한 진심을 보고 죄를 뉘우쳤나이다. 여기 김대감이 저지른 모든 범행의 증거가 있사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안 김대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임금은 서슬퍼런 어명을 내렸습니다. 저 간신배 김대감과 그 일당을 당장 옥에 가두고 가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나눠주라. 또한 억울하게 멸문당한 이판서 가문을 복권하고 그의 딸 순이에게는 정경 부인의 봉첩을 내리노라. 대궐 앞은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떠나갈 듯했습니다. 순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향해 묵념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10여 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모든 이가 순이가 화려한 가마를 타고 권세가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을 때 순이는 뜻밖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임금이 내린 비단옷을 사양하고 자신이 입고 왔던 해진 소복 차림 그대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기다리는 충청도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전하, 저는 한 가문의 딸이기 전에 한 집안의 며느리이옵니다. 제 자리는 화려한 도성이 아니라 제가 땀 흘려 가꾼 그 황금 벌판과 저를 기다리는 시어머님의 품입니다. 임금은 순이의 고결한 인품에 다시 한번 감복하며 그녀의 앞길에 호위병을 붙여주려 했으나 순이는 그마저도 사양하고 자신을 따라왔던 백성들과 함께 다시 똥장군을 지고 고향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순이는 김대감에 숨겨진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준비한 위험한 덫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성에서 정의를 세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순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그녀를 호위하며 따르는 마을 사람들의 코끝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권세는 무너졌으나 김대감에게 은혜를 입었던 일부 잔당들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 좁은 산길목에 매복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보게들, 저기 앞쪽 숲이 너무 조용하지 않은가. 마을 장정 하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순이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그것은 곧 피바람이 불기 전의 고요함이었지요. 갑자기 숲속에서 수십 발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모두 엎드리세요. 똥장군 뚜껑을 방패로 삼으십시오. 순이의 날카로운 외침에 백성들은 지고 왔던 나무 뚜껑들을 일제히 들어 올렸습니다. 투둑, 투두둑. 나무판에 화살이 박히는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뒤이어 복면을 쓴 자객들이 칼을 휘두르며 길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이 전염만 죽이면 김대감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릴 법도 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전의 순박한 농민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우리 며느님을 건드리느냐? 우린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야. 지팡이를 든 노인부터 낫을 든 안악들까지 순이를 중심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철옹성 같은 방패막을 만들었습니다. 자객들의 서슬퍼런 칼날이 백성들의 투박한 농기구에 막혀 번번이 튕겨나갔지요. 순이는 그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보찜에서 향기가 강한 마른 약초 한 줌을 꺼내 횃불에 던졌습니다. 자객들이여, 이 연기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물러가라. 관군이 곧 들이닥칠 것이다. 매운 연기가 산기를 가득 메우자 자객들은 기침을 하며 휘청거렸고 그 틈을 타 마을 장정들이 달려들어 자객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연대가 승리를 이끈 것이지요. 전투가 끝난 후 겁에 질린 채 생포된 어린 자객 하나가 순이의 발치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순이는 그에게 칼 대신 따뜻한 주먹밥 하나를 건넸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더 힘든 법이다.
가서 전해라. 미움으로 쌓은 성은 이렇게 흙으로 빚은 마음 하나에 무너진다고 말이다. 이 소식은 고향집에 먼저 닿았고 대문 앞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던 시어머니 한씨 부인과 남편은 멀리서 보이는 똥장군 행렬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마을 어귀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길의 험난한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고향 땅에 순이의 발길이 닿았습니다. 마을 어귀엔 정경 부인의 행차를 맞이하려는 관원들이 비단길을 깔려 했으나 순이는 손사래를 치며 흙길을 걸었습니다. 내 발에 묻은 흙이 나를 살렸는데 어찌 이제 와서 비단을 밟겠습니까? 대문 앞에 서 있던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순이야, 장하다, 내 며느리.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고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맙구나. 고부간의 뜨거운 포옹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지요. 순이는 임금이 내린 하사금과 몰수한 김대감의 재산 일부를 마을 광장에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그냥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을에서 가장 큰 솥을 걸고 사흘 밤낮 동안 누구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천년의 잔치를 열었지요. 이 쌀은 제가 똥을 퍼 나르며 일군 땅에서 처음으로 거둔 것과 임금님의 은혜가 합쳐진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양반도 상놈도 없이 다 같은 사람으로 배를 채웁시다. 잔칫날 평소 순이를 구박하던 동서들도 이제는 스스로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나르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선 질투 대신 가문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피어올랐지요. 순이는 잔치 한복판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인, 이제 똥지게는 그만 치셔도 되지 않겠소? 당신은 이제 나라가 인정한 정경 부인이 아니오. 순이는 인자하게 웃으며 반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똥은 버려지면 오물이지만 땅에 묻히면 거름이 되어 생명을 살립니다. 부귀영화도 이와 같습니다. 움켜쥐면 썩어 문드러지지만 세상에 골고루 뿌리면 이토록 향기로운 인생의 풍년을 가져다 주지요.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순이는 자신의 보물 1호였던 낡은 똥장군을 깨끗이 씻어 툇마루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천한 도구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구한 성스러운 유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평화가 깊어갈 무렵 순이는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누군가에게 전수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의 일생은 저무는 노을과 같아서 아무리 찬란한 해도 결국 산 너머로 지기 마련입니다. 순이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자신이 평생 읽어온 사람 사는 도리와 가문의 지혜를 이어갈 후계자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고을에 내로라 하는 처자들이 최대감 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잣집 딸이었고 어떤 이는 글재주가 뛰어났지요. 순이는 그들 앞에 낡은 녹그릇 3개를 내놓았습니다. 이 그릇은 내가 똥을 퍼날라 번 돈으로 처음 샀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내가 사흘간 집을 비울 테니 이 빈 그릇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오너라. 그 답을 가져오는 이에게 내 모든 지혜를 전수하겠다. 사흘 뒤 처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첫째 처자는 그릇 가득 번쩍이는 황금을 담아왔습니다.
부인, 세상에 이보다 귀하고 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처자는 산삼과 영지 등 귀한 약재를 담아왔지요. 부인, 건강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 이것이 정답입니다. 순이는 빙그레 웃으며 마지막 처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 딸로 순이의 글방에서 묵묵히 공부하던 아이였지요. 그런데 그녀의 그릇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빈 그릇을 가져왔느냐? 순이가 묻자 그 처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인, 저는 이 그릇에 백성들의 웃음소리와 배부른 숨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부인이 나눠주신 곡식으로 죽을 쑤어 배고픈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니 그릇은 비었으나 제 마음은 그들의 고마움으로 가득 찼나이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처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정답이다. 보물은 그릇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비워 남을 채울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지. 지켜보던 시어머니 한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평생 써내려온 지혜의 기록들과 마음의 곳간 열쇠를 그 처자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승계의 순간도 잠시 순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문이 돌자 과거 순이에게 원한을 가졌던 탐과 놀이의 잔재들이 마지막으로 마을의 우물에 독을 타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마지막 지혜를 전수받은 제자와 순이의 최후의 공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몸이 쇠약해졌다는 소식은 독버섯처럼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김대감의 몰락으로 터전을 잃은 잔당들은 순이가 죽기 전에 마을을 피바다로 만들겠다며 마을의 유일한 생명줄인 큰 우물에 치명적인 독을 풀 계획을 세웠지요. 달도 숨어버린 금은 밤, 복면을 쓴 무리들이 우물가로 은밀히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독주머니를 꺼내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가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 등불을 든 이는 순이가 아니라 낮에 후계자로 뽑혔던 어린 처자 명이었습니다. 멈추십시오. 이 물은 당신들의 부모와 자식도 목을 축여야 할 생명의 물입니다. 자객들은 비웃으며 칼을 뽑았습니다. 죽어가는 계집의 제자라더니 겁도 없구나. 비켜라. 아니면 네가 먼저 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위기의 순간 우물 뒤편에서 부축을 받으며 순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평소 쓰던 낡은 똥바가지가 들려 있었지요. 나를 죽이고 싶다면 이 바가지에 든 물을 먼저 마시게 해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이 우물은 내가 10년간 똥을 푸며 일군 걸음이 땅속 깊이 스며들어 정화시킨 눈물의 물이다. 하늘이 이 물을 지키고 있는데 감히 인간의 독이 통할 것 같으냐? 순이는 태연하게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서 그들 앞에서 쭉 들이켰습니다. 자객들은 경악했습니다. 독을 탔는데 어찌 멀쩡하단 말인가. 사실 명희와 순이는 낮에 이미 자객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우물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그들이 가져온 독주머니를 미리 설탕 가루로 바꿔치기해 두었던 것이지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다. 너희가 마시려던 독은 이미 달콤한 약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 칼을 버리고 사람으로 돌아오너라. 순이의 자비로운 목소리에 자객들은 자신들의 비겁함을 깨닫고 무기를 내던졌습니다. 우물을 지켜낸 것은 무력이 아니라 상대의 수를 미리 읽고 포용하는 지혜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몸을 움직인 순이는 결국 명희의 품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로 모여들어 통곡하며 그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등불이 가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물을 지켜낸 그날 밤, 순이의 방 안은 일렁이는 촛불과 함께 고요한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은 차례로 방을 찾아 그녀의 마디 굵은 손을 잡으며 눈물을 훔쳤지요.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순이의 머리맡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순이야, 이 애미를 두고 어디 가느냐? 네가 없으면 이 집안의 향기는 누가 지키고 이 늙은이의 마음은 누가 보듬어 준단 말이냐? 순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셔요. 저는 이제 이 집 뒷마당의 흙으로 돌아가 내년 봄에 다시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제가 남긴 지혜는 명의가 이을 것이고 제가 일군 저 벌판은 여러분의 밥상이 될 터이니 저는 결코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순이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서방님, 똥 푸는 며느리로 살며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남들이 천하다 했던 그 일이 제게는 하늘의 뜻을 배우는 가장 귀한 공부였습니다. 부디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선비로 남아주십시오. 말을 마친 순이의 고개가 천천히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 오물 냄새가 진동하던 뒷마당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맡아보지 못한 진한 난초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평생 남의 뒤를 닦아주며 자신을 태워 빛을 냈던 순이의 덕이 향기로 변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이의 부고 소식에 온 고을 백성들이 소복을 입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녀의 상여 뒤에는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보다 누더기를 입은 가난한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지요. 그들은 저마다 손에 똥바가지를 들고 나와 그 안에 맑은 물을 채워 길을 씻었습니다. 며느님, 가시는 길 먼지 하나 묻지 않게 저희가 깨끗이 닦아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의 오열 속의 순이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황금 벌판이 가장 잘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에 몸을 뉘었습니다. 권력자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녀의 위험한 훈수는 이제 백성들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남게 되었습니다. 순이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강산이 한 번 변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최대감 대계 대문은 여전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활짝 열려 있었지요. 순이의 유지를 이어받은 제자 명희는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고을의 스승이 되어 순이가 가르쳐준 사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씨 부인은 백세를 바라보는 장수를 누리며 매일 아침 며느리 순이가 묻힌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야, 네가 심어놓은 저 나무들이 이제 마을 아이들에게 커다란 그늘이 되었구나. 네 덕분에 우리 가문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었다. 순이의 남편 또한 관직에 나가는 대신 마을의 글방을 돌보며 아내가 남긴 위험한 훈수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오물 속에 핀 지혜. 이 책은 훗날 암행어사들이 품속에 지니고 다니며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는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성에서 새로운 암행어사가 이 고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에 흐르는 평화와 풍족한 곡식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이토록 가난했던 고을이 어찌하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되었는가? 마을 노인 하나가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날이 이곳엔 똥을 푸며 하늘의 이치를 가르치던 위대한 며느님이 사셨지요. 그분은 비단옷보다 무명옷을 사랑하셨고 금부치보다 백성의 웃음소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소. 그분이 뿌린 걸음이 지금 이 풍년의 정체라오. 순이가 생전에 말했던 비워야 채워진다는 진리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부자들은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보살피고 그를 아는 자들은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지요. 이야기의 마지막 장. 명희는 순이가 남긴 낡은 똥바가지를 들고 새로 들어온 어린 며느리에게 훈수를 둡니다. 얘야, 이 바가지가 더러워 보이느냐? 이것은 세상을 정화하던 가장 깨끗한 거울이란다. 네가 이 바가지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는 날, 너 또한 이 집안을 지키는 가장 큰 기둥이 될 것이다. 달빛 아래 순이가 묻힌 언덕 위로 은은한 난초 향기가 바람을 타고 다시금 고을을 감쌉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그녀의 지혜는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나직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황금이 숨겨져 있습니다.